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또다시 마감이 됐습니다. CPI 지표에 이어서 PPI, 즉 생산자 물가지표 역시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물가와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인 것 같죠.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자, 12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0% 나타났습니다. 즉 금리 동결 가능성이 100%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자, 미국의 상승 랠리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중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오늘이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이 미중 회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또 이제 살 길을 열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미중 회담이 잘 끝나기만 한다면 반도체 쪽에 진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라면은 네, 반도체 쪽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또 반등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비투, 예수금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안정성, 금리에 대한 안정성, 기타 등등 여러가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빚내서 또다시 투자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욕심은 언제나 금물이죠. 아시죠? 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수능날이라서 아침이 조금은 한가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장 시작도 1시간 늦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9시에 왜 장이 안 열리냐고 또 항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아침 10시부터 시작입니다. 그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도 신기하죠? 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매년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47% 상승 마감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07%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됐습니다. 장 중반에는 한 번씩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다 시켜주는 모습이라서 크게 올라온 이후에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 이런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죠. 특별하게 악재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악재들까지도 전부 다 해소를 시켜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악재가 없이 그냥 계속 달린다라고 한다라면 연말 랠리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11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그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얼마만큼 더 많이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이어서 도매 물가 상승률 이 도매 물가라는 것은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절 조정 기준, 네, 전월보다 0.5% 하락했다. 와, 많이 내렸어요. 네, 지난달보다 0.5% 하락했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요, 생산자의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원재료를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격을 책정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올라왔었던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마진율이 높아질 거고요.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네,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업 경기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회복 또는 기업의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또 소비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2020년 4월 이후에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뒤덮고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PPI 지표가 0.1%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0.5% 하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PPI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요, 도말 물가의 이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있을 CPI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상품 물가도 전월보다 1.4% 하락하면서 5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보였다.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환영할 만한 소식이 연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의 1년, 거의 2년 걸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1년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물가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금리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를 위에다 놔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년 연말 금리 인하로 예상했다가 이제 여름 빠르면은 이제 내년 2, 3월에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내년 2, 3월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야기는 살살 나올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상반기 시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내년 하반기 시점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빵빵 터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요, 제조업계의 업황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이거 지금 이 PPI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제조업황이 일단 그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9.1로 집계되면서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이게 원래 이것도 마이너스 였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하네요. 네. 다만 이제 설문에 참여했었던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업황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곧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2만원대였는데, 하이닉스 망할 거라서 투자하면 안 돼. 네,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그 당시 가격은 이제, 70만원대, 80만원대였죠. 그러니까 그걸 50으로 나누면은, 네, 하여튼, 만원대 초반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으로 지시해서 보면요. 그때, 삼성전자 망한다. 네, 이건희 회장 없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네, 투자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삼성 직원과 하이닉스 직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지금은 그만뒀을지도 모르지만, 네, 아무튼, 네, 그런, 거라고 좀, 물론 이제 모든 거는 다 대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회사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사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죠. 네, 제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제조업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네,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치킨집 너무 어려워, 자영업 하시면 너무 어려워, 그냥 월급 받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삶이 또 동경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하긴 그렇죠. 항상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은 항상 있는 거고요. 가보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조업 관련한 부분들 수치만 보세요. 전망 이런 거 별로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수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였었던 셧다운 예산안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자,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주말쯤 돼가지고 막판 협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말에 이제 후 약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약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얘기죠. 네. 내년 1,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1, 2월에 또다시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무리로 올라오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 없다. 연말 랠리를 화끈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표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채권금리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
상승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4.5%대로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대부분 좀 올라와 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뭐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전망은 맞아요.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 쏠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점점점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장까지 또는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빵 하고 치고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사람들이 와장창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담감을 느끼고 한 발 뒤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많이 한 애들이 금융투자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막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얘네들이 발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금융투자의 매도, 얘네들 지금 매도를 이틀 만에 1조 6천억 그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거 한 번에 털어내면은 변동성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살살 털어내더라도 주가가 계속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급하게 따라 들어오지 마시고요. 급하게 올라갔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동성을 노리면서 조금 싼 가격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자,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또 오늘도 2.5%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내려가고,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악재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느낌이라서 시장 분위기는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훈풍에 웃은 반도체주들이 미중 정상회담에 힘을 받게 될 것인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 정도 또 올랐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기술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2.3% 정도 상승했다. 이제 14일 이야기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했죠. 엔비디아는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14일 기준으로는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기준에서는 서로 막 엇갈리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내려간 종목도 엔비디아는 어제 조금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을 공개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되었다. 이게 이제 H200이라는 거죠. H200. 더 강력한 놈이 온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H200은 기존 H100의 후속 모델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고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가 탑재되었다. 자, 이 신규 AI 칩을 내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인데 앞으로도 뭐 아시겠죠? 뭐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AI 칩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HBM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런 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년 2분기에 출시가 되면 미리미리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책임질 수 있는 또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른 거, 처리 속도가 더 빠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됐을 때는 이런 그 AI의 어떤 시장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누릴 수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기대감.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0%잖아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100%.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할 텐데, 뭐, 그렇게 되면 물가도 계속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주, 이런 쪽에 당연히 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지금 승승장구 아주 좋은 겁니다. 실적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업황 개선된다. 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15일 현지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네, 이쪽에서 조 바이든과 그다음에 시진핑 두 사람이 이제 정상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이제
뭐 되게 오랜만인 거죠. 미중 정상회담이 1년 만에 개최된다라는 거고요. 공식적인 어떤 그 만남, 두 사람의 만남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뭐 국빈 초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1년 만에 일단 이 미중 관계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죠. 이제 미국 상무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사양 치외까지 이 수출을 제한을 걸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네, 중국이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을 텐데 이 사실 첨단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사실 뭐 휴대폰도 만들 수 없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고는 있죠. 근데 휴대폰을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사양이 워낙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쓰게 되겠죠. 애플하고 딱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지는데 돈 좀 더 주더라도 애플을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겠죠. 또는 갤럭시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통제를 걸었어.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죠. 그 미국의 속내는 중국도 알고 있어. 야, 니네가 세계 1등 자리 넘보지 마. 이거 내 자리야. 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유예를 받아가지고, 뭐, 장비의 수출 통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이번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수혜가 되는 거지만, 새로운 어떤 방안이라든지 또는 서로 얘기가 잘 안 풀리게 됐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야기가 잘 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는 완전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뭐 특별하게 의견을 도출해내지 않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 의견을 낼 거라면 좋은 소식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이 미국을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통해서 군사 대화 있죠. 그 대만을 놓고 하는 거 그거는 뭐 해결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다음에 수출 통제 완화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 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너무 압박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 말라붙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만 해결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되죠. 트럼프가 지나가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의 중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것이 생각했었는데 천만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질 뿐이지 자국의 우선주의는 영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국을 먼저 1등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얘네들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업을 먼저 생각한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죠. 그 국민의 삶을 먼저 올려주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삶을 올려주는 게 훨씬 더 기업의 환경 올려줘야지 투자가 더 유리해지고, 그거는 뭐, 닭이 달걀이 먼저였는데, 일단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둘 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서, 같이 올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들에게 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공매도 금지에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받는 기대감에 예탁금 B2가 늘어났다. 예탁금 늘어나는 건 좋은데, B2가 늘어나는 건 약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B2가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요. 지금 뭐 심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들 많을 수도 있는데요. 시장 규모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 규모. 예전에 2000포인트 아래쪽에 있을 때 뭐 1700, 1800, 뭐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럴 때만 하더라도 10조 원 안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11조, 12조 되면은 B2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그 신용의 규모가 7조 원, 8조 원대 막 대부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고 뭐 이렇게 어떤 테마주에 쏠림 현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B2가 어떻게 보면 20조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거의
큰, 네, 거의 2배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의 규모가 지금 2,500 정도 돼 있잖아요. 2,500 정도 돼 있으면은요, 비트의 규모도 그만큼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조 원과 네, 이 10조 원 정도 중간쯤, 그러면은 14조에서 15조. 그 정도면 괜찮다 생각 들거든요. 네. 시장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비트의 규모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10년 전 대비해서 엄청 늘었다. 뭐 20년 전 대비해서 엄청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끝이 없어요.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깐돌이 50원 하던 게 지금은 600원, 700원 한다. 와우, 비싸서 못 사 먹겠네. 이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죠?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사과 한 알에 뭐 5,000원, 6,000원. 이런 것도 기본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마트 갔더니 사과 한 알에 2,000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그것도 사과 쬐깐한 건데 2,000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웃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와서 사과 주세요. 그러면 사과 봉지, 비닐봉지에 예, 주먹보다 큰 사과를 10개씩 담아줬었어요. 뭐 되게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뭐 그거는 제가 직접 네. 사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과 뭐 한 알에 2,000원이라고? 그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당시는 월급이 얼마고 뭐 이게 돈이 그 당시에는 아시죠? 전기요금 낼 때 1원짜리 하나씩 다 떼어가지고 전기요금 다 냈었잖아.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뭐 디지털화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기세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집집마다. 그래서 뭐 601원이다. 그러면 1원짜리 막 세가지고. 근데 1원짜리 동전도 있었는데 지금은 1원짜리 동전 없죠?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이제 시장 규모 대비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덩어리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요. 증시 예비자금이기 때문에, 시장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들어올 거야 라는 식의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예금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투자자 예탁금은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놔두는 증시 대기자금의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50조 원대 이어오던 투자 예탁금이 최근에 많이 줄어가지고 40조 원대로 밀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늘어나서요. 네. 일평균 투자자 예탁금이 47조까지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네요.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어요. B2도 함께 늘어났다 이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네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14조 원대까지 한번 이 B2 잔고가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좀 선호를 했었는데 그냥 16조 원대까지 가고 나서 다시 17조 원대로 조금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매도 금지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B2는 이제 기회다라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거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요. 네, 10% 넘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보다도 횡보 아니면은 들락날락하는 변동성을 계속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더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비트를 쓰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자 무시 못하죠. 네, 10% 넘는 이자에다가 증시가 만약에 떨어지기를 한다라면 네, 보통 이제 빚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이자를 해소하고 또는 빚낸 거를 해소하고 원금을 몇 배 뻥튀기 시켜가지고 네, 빚 갖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빚을 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익이 빵빵하고 터져가지고 한 500% 나왔어요. 500%? 아니야, 100%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1000만 원대가 뭐 100%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산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00만 원은 빚이잖아요. 그럼 이 빚을 갚고 다시 1,100만 원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2,000만 원을 그대로 투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또 탁 털어먹고, 아씨, 짜증나. 그때 그렇게 할걸. 근데 이미 돈은 다 나가지고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컨트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용을 쓰시거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가 빚을 갚기로 했다. 그럼 빚을 갚어.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죠. 내가 뭐 50% 수익 내고, 네,
이쯤에서 이제 차익 실현 하기로 했어. 라고 하지만, 네, 50% 수익이 나면 또 안 팔아.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 짜증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나의 기분과 원칙에 꼭 들어맞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이제 비투가 좀 늘어나는 것은 지금 경계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있다. 다이먼 회장, 얘가 맨날 얘기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요. 네, 근데 빨리 가라앉고 있어요. 네, 하여튼 얘네들 말은, 전망치들은 그냥, 그런 말을 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나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금 늘어난다? 오케이, 좋아요. 또는, 비투도 슬슬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PPI조차도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또 저도 높게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중 회담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화색, 반도체주들이 이제 기대감을 모았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미중 회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뭐 제재 조치나 이런 게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이 좀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개선 또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들 AI 이런 쪽들이 계속 밀어주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인기가 폭발하는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유유하게 네, 느긋하게 팔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등 기대감 때문에 늘어난 비투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과도한 신용이나 빚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이 잃으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불리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비투를 하시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네, 그런 것조차가 안 된다라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이야기 네, 스타코믹스에서 또 발췌를 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죠. 42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슬롯머신을 땡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만간 게임장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나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은,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항상 뭐 그렇죠. 네. 나는 달라, 이런 멍충이들 빚내가지고 엄청나게 깡통차고 그다 욕심내서 그런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욕심을 내게 돼 있죠. 자,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일단은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분위기 잘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시간 시장 늦게 시작합니다. 조금 아침에 여유있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은 또 1시간 늦게 끝나요. 4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은 4시 반까지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저는 장중시황, 장중시황도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1시간씩 늦어지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